북리뷰 4주차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그 미세염증,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그리고 장내세균, 마이크로바이옴 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그 이기는 몸책 내용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65페이지 보시면 똑같이 나이 먹어도 다르게 늙는다라는 제목으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제일 처음에 두 명의 중년 남성에 대한 어, 두 분을 비교하고 있죠. 한 명은 얼굴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특별한 병이 없이 매우 활동적인 운동을 즐기는 분이 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분은 심혈관 문제가 있어서 2년 전 스텐트 시술을 하고, 그래서 심한 운동을 하기 어렵고 오래 걸으면 무릎 관절이 아프고 육체적으로 무리하면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고 입안이 헐거나 목이 자주 아픈 이 두 분이 모두 이제 58세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책에 65페이지에. 그런데 이 두 분이 젊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대체로 50대 이후부터 우리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어, 누가 더 늙어 보이느냐, 젊어 보이느냐, 큰 차이를 못 느끼다가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 차이의 그 어떤 근본적인 그 원인이 뭐냐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얼마나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만큼 중요한 또 하나가 바로 오늘 설명드릴 이제 미세염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상처가 나거나 이물질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이제 조직을 재생시키고 그 다음에 이물질을 물리치기 위한 어떤 보호 반응이 이제 염증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기거나 부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열이 나거나 그다음에 이제 발적이 되는 그런 증상을 보이고 이 염증은 몸에 이제 특정 부위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절에 생기면 관절염이라고 부르고 편도선에 생기면 이제 편도선염이라고 하고 맹장염, 그다음에 피부염 이렇게 이제 특정 부위에 생기는 곳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병원에서 이제 뭐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미세염증이라는 거는 뭐냐는 거예요. 미세염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염증 반응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네 가지 증상이 이제 없고요. 그리고 범위도 온몸에 걸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 보시면 66페이지에 2004년도 2월호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기사가 나오는데 침묵의 사진자라는 헤드라인이 붙은 이제 기사 제가 이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정말 있더라고요. 이그 미세 염증이 이제 타임즈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데 미세 염증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증상도 없고 범위가 온몸에 걸쳐서 이제 일어나는 거여서 우리가 딱히 뭐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 검사해봐도 알아차릴 수가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검사로는 없는데 기능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다는 내용이 책의 67페이지 상단에 이제 나오죠. High Sensitivity CRP라는 검사를 통해서 이제 미세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를 이제 좀 어,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이제 미세염증이 증상도 없이 우리 그 몸을 조금씩 조금씩 죽이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도 잘 생기고 뭐 관절염도 생기고 알츠하이머 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암 발생률도 이제 현저히 높아지게 되면서 어쨌든 노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퇴행성 질환이 이제 미세염증으로 인해서 생기기 쉽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68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러한 미세염증이 왜 생기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68페이지 상단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 몸이 사실은 염증 반응이라는 게 세포가 상처를 받거나 손상될 때 이제 청소 과정에서 청소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작은 염증 반응이 생기는데 결국은 세포가 이제 자주 손상을 받을수록 미세염증이 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포 손상 받는 것 이외에도 내장 지방이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미세먼지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미세염증이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6를 이제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나 또는 트랜스 지방이나 당류의 과다 섭취 이런 경우에도 미세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제 미세염증이 증가되면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비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만해지면 다시 우리 몸에서 이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세포가 증가되게 되고 이 지방세포에서 염증 유발하는 물질을 또 생성하거든요. 그러면 내장 지방이 많으면 염증 유발 물질을 지방세포에서 분비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다시 또 미세염증이 증가되고 그것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연결되고 이렇게 비만과 염증이 이렇게 순환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세염증은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건 68페이지에 책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노화 유전자나 암 유전자 같은 걸 이제 우리 유전자를 깨워가지고 이 유전자가 활동하게 되면서 몸의 노화가 촉진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 질환도 결국은 미세염증과 상당히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활성산소, 유해산소에 의해서 산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이제 침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미세염증 반응이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발생하게 되고 이 상처를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혈소판이 그 자리에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이제 핏떡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혈관이 딱딱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죽상경화증, 일반적인 이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급성염증과 그 다음에 만성염증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요인은 급성염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외상을 입거나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고요. 만성염증인 경우는 내장 지방, 미세먼지, 스트레스, 그다음에 앞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오메가6, 트랜스 지방, 당류의 이제 과다 섭취로 인해서 생길 수 있고요. 범위는 급성염증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 생기는 거고 만성염증은 이제 온몸에 걸쳐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상은 급성염증은 열, 통증, 이제 부종, 발적 같은 일반적인 염증의 대표적인 네 가지 증상이 생기고요.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증상을 이제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게 그냥 지나가게 살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급성염증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이상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C-reactive protein이라는 CRP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물론 염증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뭐 적혈구 하강 속도 이런 것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그 C 반응 단백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만성염증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감도 CRP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비교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미세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주제로 망가지기 전에 알아둬야 할 미세염증 예방법 해가지고 69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영양소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영양소의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통 EPA나 DHA로 알려진 오메가3 지방산이 대표적인 미세염증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염증 반응 물질을 조절해서 미세염증을 줄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6 지방산 중에서도 미세염증을 낮추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게 우리가 그 달맞이꽃 종자유로 알려져 있는 오메가6 지방산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미세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라키돈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육류, 달걀 등을 이제 우리 섭취가 과하게 되면 많이 들어있는 아라키돈산 때문에 또 미세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 같은 경우는 미세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섭취를 이제 과다하게 하게 되는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6 지방산 섭취를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을 이제 늘리는 게 필요한데요.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이제 비율이 이제 1대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장하기를 한 4대1 정도까지 비율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 식습관을 보면 한국인 식습관이 거의 뭐 많게는 20대 1 이상으로 오메가6 지방산을 훨씬 더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 섭취를 비율을 이제 늘리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C, E 이런 것들을 함께 섭취해 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빨리 걷기 하루에 30분 정도 빨리 걷기 하는 거, 그다음에 스쿼트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명상이나 목욕 같은 습관, 그다음에 이제 또 미세염증의 그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같은 것들을 멀리하는 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 그림은 제가 설명을 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오메가6 지방산하고 오메가3 지방산의 비율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메가3 6 같은 경우 대사되는 경로가 이렇게 1번 경로로 대사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경로는 이렇게 2번 경로로 아라키돈산으로 대사가 돼서 염증을 유발하는 서로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메가3 지방산은 대사 경로를 이렇게 거쳐서 이제 EPA가 되고 또 DH가 되고 해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이런 이제 경로가 있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중간 경로에 델타5 디세츄라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에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이제 이 효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메가3 지방산이 충분한 섭취가 이루어지면 이게 EPA를 거쳐서 항염증 작용을 하는 이 경로로 이제 작용이 되는데 만약에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가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이 델타5 디세츄라제라는 게 이 2번 경로에 훨씬 더 작용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오히려 오메가6 지방산이 섭취가 과해지면은 염증을 유발하는 이 경로로 바뀐다는 거.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조금 복잡한 그림인데요. 오메가6와 오메가3가 체내에서 어떤 경로로 대사되어서 항염증 작용을 하고 어떤 경우는 염증을 유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그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